이란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란이라면 지금 미국한테 공격당했다고 주변 여기저기에 미사일 쏴대는 그 나라요? 그래요. 그 나라입니다. 예전부터 뉴스에서 이란이 나오면 뭐가 떠오릅니까? 핵무기, 제재, 미사일, 테러 지원국, 히잡 강제. 매번 터지는 중동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죠. 근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태어날 때부터 국제 왕따였을까? 어느 나라가 스스로 나는 세계에서 고립되겠어라고 결심하겠어요? 이란의 정식 이름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구 약 8,800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25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고대 문명의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유엔 제재, 미국 제재, 유럽 제재, 외교 단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그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석유. 사람들은 석유를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나라들에겐 이게 황금이 아니라 검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란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1901년 이란에 영국인 사업가가 한 명 옵니다. 아, 또 그 영국이 등장하는구만. 그렇죠. 역사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세계 어디서 국제 문제가 터졌다. 근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영국부터 찾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영국이 세계 곳곳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거든요. 이름은 윌리엄 다시. 이 사람이 이란 정부한테 계약서 하나를 받아냈어요. 뭐냐면 이란 전 국토의 석유 탐사권. 기간은 60년. 60년입니다. 60년? 아니, 그걸 왜 줘? 미쳤구만, 미쳤어. 그게 돈이 얼만데? 당시 이란은 돈이 없었습니다. 카자르 왕조 말기에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세금 시스템은 엉망이었고 왕실 지출은 늘어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영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라 형편이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왕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외국 기업이라도 좋으니까 땅속 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대신 돈을 받자. 쉽게 말하면 땅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보고 싶으면 팔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거래 조건이에요. 이란이 받는 건 순이익의 16% 수준. 나머지는 전부 영국이 가져갑니다. 아이고, 그건 장사가 아니라 약탈이지. 맞아요. 1908년에 이란 남서부에서 진짜로 대형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이 석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회사를 하나 세워요. 그게 1909년에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입니다. 이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영국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석유를 개발하려고 만든 회사예요. 그런데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페르시아 대신 이란이라는 이름을 더 공식적으로 쓰게 되면서 회사 이름도 바뀝니다.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가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영어 약자로 AIO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회사가 아니라 같은 회사가 시대에 따라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후에도 이름이 더 바뀌고 재편되면서 결국 오늘날의 BP로 이어집니다. BP는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석유 회사죠. 예전에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BP는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이란 석유 개발 회사에서 출발한 기업인 겁니다.
아, BP의 뿌리가 이란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즉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온 석유로 영국의 거대한 석유 회사가 성장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석유를 사실상 빼앗긴 거 아니냐. 이런 감정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간 다시 시간을 되돌려보죠. 1912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소가 이란 아바단에 세워집니다. 이란 땅에서 이란 석유를 뽑아서 이란 노동자가 일하는데 돈은 런던으로 갑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 정부가 아예 이 회사 지분에 직접 들어갑니다. 왜? 해군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거든요. 석유가 곧 국가 안보가 된 겁니다. 이란 석유는 이란 거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연료 탱크였어요. 아니, 남의 나라 땅에서 석유 퍼가면서 돈은 안 주고? 안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를 줬냐가 문제죠. 이란 정부가 장부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AIOC의 대답이 뭐였겠어요? 거절. 회계 감사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 이 상황이 수십 년 쌓여요.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 땅에서 석유 나오고 우리 사람이 일하는데 돈은 영국이 가져가고 장부도 안 보여주고 이게 나라냐? 그 분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모하마드 모사데크. 1951년 이란 의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된 사람. 그가 한 일은 단 하나. 석유 국유화. 오, 드디어 되찾아오기로 한 거군요. 이란 석유는 이란 것이다. 이 한마디에 이란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모사데크는 국민 영웅이 됐어요. AIOC를 쫓아내고 이란 국영 석유 회사를 세워요. 근데 영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은 즉시 이란 석유에 대한 국제적 금수 조치를 겁니다. 이란 석유 구매하는 나라 있으면 우리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이란 경제가 조여옵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한테 가요. 모사데크가 공산주의자다. 이란이 소련 편으로 넘어간다. 에이, 석유 뺏길까봐 그런 거 아니요? 맞아요. 실제로 모사데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민족주의자였지요. 근데 1953년은 냉전 한복판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란이 소련 쪽으로 가면 이 공포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처칠 총리가 결심하죠. 작전명 아약스, CIA와 MI6의 합동 비밀 공작. 현장 지휘자는 CIA의 커밋 루스벨트. 네, 그 루스벨트 대통령의 손자예요. 대통령 손자가 다른 나라 정부를 뒤엎으러 간 거예요? 네, CIA는 약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폭력배를 고용하고 가짜 시위대를 만들고 언론을 매수하고 군부를 포섭합니다. 1953년 8월 19일 모사데크가 체포되죠. 이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가 쫓겨난 거예요. 테헤란 시가전에서 약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도망갔던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평시에 비밀 공작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외국 정부를 전복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2013년에 CIA가 공식적으로 이 쿠데타에 자기들이 관여했다고 인정했어요. 60년 걸렸습니다. 인정하는 데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란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에 이게 박혀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 했더니 미국과 영국이 뒤집었다. 이게 1979년 혁명의 씨앗입니다. 이게 지금 이란의 반미 정서의 뿌리입니다. 이 쿠데타 하나가 100년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 쿠데타 이후 권력을 되찾은 샤. 이 사람이 뭘 했냐?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근대화, 백색혁명이라고 불리는 위로부터의 개혁 프로그램이에요. 토지개혁, 여성 참정권, 교육 확대, 산업화. 서류상으로 보면 꽤 진보적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요?
겉으로는요. 문제는 그 개혁의 과실이 누구한테 갔느냐는 거예요. 극소수의 친위 세력과 서구 자본에 집중됐어요.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빈민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일자리는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고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탄압, 사바크, 이란의 비밀 경찰입니다.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도움을 받아 만든 정보기관이에요. 반체제 인사를 투옥하고 고문하고 처형합니다. 의회는 형식분이 되고 야당은 불법화됐어요. 아니 미국이 도와서 만든 비밀 경찰이라고? 네, 미국이 자기 손으로 복원시킨 왕정이 이란 국민을 탄압하는데 미국이 만들어준 정보기관이 쓰인 거예요. 나중에 혁명이 터졌을 때 이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국을 증오했는지 이걸 알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은 단지 먼 나라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직접 자기들 삶을 찢어놓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루홀라 호메이니, 시아파 고위 성직자인데요. 1964년에 미국 군사고문단에 대한 지휘법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군인이 이란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이란 법으로 처벌 못한다고? 그건 주권 포기 아닌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과는 체포, 추방, 이라크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14년간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요. 벨라야트의 파키 법학자의 통치. 쉽게 말하면 이슬람 법학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서구식 민주주의도 거부하고 왕정도 거부하고 이슬람 원리에 따른 통치 체제를 주장한 거예요. 이 이론이 나중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헌법이 됩니다. 한편 1970년대 석유 붐으로 이란에 돈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1971년 페르세폴리스 2500주년 축하 행사. 샤가 전 세계 왕족과 국가 원수를 초청해서 사막 한가운데서 연회를 벌입니다. 프랑스에서 음식을 공수하고 베르사유 궁전급으로 꾸며놓고 이란 국민 대다수는 빈곤 속에 있는데 왕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연 겁니다. 그거 완전 마리 앙투아네트 아닌가요? 그래서 비슷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1977년부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지식인과 학생들. 근데 점점 확산돼요. 마르크스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이슬람주의자. 서로 다른 세력이 하나의 목표로 뭉칩니다. 샤를 끌어내리자. 1978년 8월 아바단의 렉스 극장에 불이 납니다. 약 400명이 사망해요. 야당은 비밀경찰 사바크의 소행이라고 규탄하죠. 그러면서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석유 산업을 포함한 전국적 총파업, 나라 전체가 마비돼요. 1979년 1월 16일 샤가 이란을 떠납니다. 공식적으로는 휴양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도망이라는 걸. 그리고 2월 1일 호메이니가 15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환영 인파 수백만 명이 공항에서 거리까지 메웠습니다. 2월 11일 군부가 중립을 선언. 왕정이 무너진 거예요. 2500년에 페르시아 군주제가 끝난 겁니다. 3월 국민투표 98%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 12월 호메이니가 최고 지도자로 취임합니다. 98%? 그게 진짜야? 투표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이슬람 공화국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단일 질문이었고 반대파는 이미 숙청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분위기 자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새 시대를 원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혁명 초기에는 여러 세력이 연합해서 샤를 끌어내렸어요. 자유주의자도 있었고 좌파도 있었고 세속 민족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혁명 이후 권력을 쥔 건 호메이니의 이슬람주의자들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숙청당합니다. 호메이니의 세계관은 명확했습니다. 억압자 대 피억압자. 미국은 대사탄,
소련은 소사탄,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부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혁명 수출. 우리 혁명의 정신을 전 세계로 퍼뜨려야 한다. 이게 이란 헌법에 명시됩니다. 헌법 154조.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지지한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법이 된 겁니다. 헌법에? 진짜요? 네, 이란 헌법 152조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배와 종속도 거부한다라고 돼 있고 154조에는 세계에 억압받는 자들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주변 아랍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이 나라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옆 나라 이란이 왕정을 뒤엎고 이슬람 혁명을 하라고 선동하면 당연히 적이 되죠. 이란은 혁명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세계에서 고립됩니다. 미국도 적, 소련도 적, 아랍 왕정도 적, 동방도 서방도 아닌 오직 이슬람 공화국. 이게 호메이니의 선언이었습니다. 1979년 11월 4일 혁명이 일어난 지 9달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 학생들이 모입니다. 이들이 대사관 담을 넘어 안으로 쳐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52명의 미국 외교관을 인질로 잡습니다. 왜? 카터 행정부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망명 중인 샤의 미국 입국을 허가했거든요. 이란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1953년처럼 또 쿠데타를 꾸미려는 거 아니냐. 쿠데타의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그래도 대사관을 점령한다고? 외교관을 잡는다고? 아이고, 그건 전쟁 아니요? 국제법상 대사관은 불가침이에요. 외교관을 인질로 잡는 건 국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깨는 겁니다. 근데 호메이니가 이걸 승인한 거예요. 444일, 인질극은 444일 동안 계속됩니다. 카터 대통령은 구출 작전을 시도하죠. 이글 클로 작전. 근데 실패해요. 사막에서 헬기가 고장나고 충돌해서 군인 8명이 사망합니다. 미국의 굴욕이었죠. 이 사건의 결과가 뭐냐면요. 미국과 이란이 공식 단교합니다. 1980년 4월 미국이 이란 자산을 동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6년 현재까지 두 나라는 수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47년째요. 47년?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질극은 호메이니에게는 정치적 도구였어요. 이 사건을 이용해서 혁명 내부의 온건파를 숙청하고 반미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악의 축이 된 거예요. 미국 국민들 마음속에 이란은 우리 외교관을 잡아간 나라로 각인됐습니다. 양쪽 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80년 9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갑자기 이라크는 왜? 이란 혁명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라크 인구의 다수가 시아파예요. 근데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라크 시아파들이 봉기하면 나도 끝장이다. 그래서 선수를 친 겁니다. 이란이 혁명으로 혼란스러울 때 빨리 쳐서 끝내려 했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8년이요.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참호전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화학무기 사용이에요. 사담 후세인이 이란군에게 독가스를 썼습니다. 쿠르드 민간인한테도 썼어요. 1988년 할라부자 학살, 화학무기로 민간인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국제사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침묵. 화학무기를 썼는데 침묵이요? 미국은 사실상 이라크 편이었어요. 이란 혁명 때문에 이란이 미워졌으니까 이라크에 정보를 제공하고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라크가 독가스를 써도 유엔은 효과적인 조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1988년 7월 3일 미국 해군 순양함 빈센스가 이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합니다. 이란에어 655편, 승객 290명 전원 사망.
미국은 실수였다고 했어요.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나라가 침략해왔고, 독가스를 맞았고, 국제사회는 침묵했고, 미국은 적을 도왔고, 자기 나라 민항기를 미국 군함이 격추했는데 실수를 하고, 이 전쟁으로 이란인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양측 합해서 100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뭔 죄요? 이 전쟁이 이란에 남긴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사회는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건 교훈이 아니라 트라우마예요. 뼛속까지 박힌 불신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자주적 군사력의 필요성. 이게 나중에 핵 프로그램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의 동기가 되고요. 셋째, 직접 싸우면 진다. 이란은 재래식 전력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직접 싸우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비대칭 전략, 대리 세력. 이 전쟁 경험이 이란의 모든 안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즉 IRGC가 이란 내에서 거대한 권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전쟁 하나가 나라 전략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는 이란 미사일, 테러 제원국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된 거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만 보고 말합니다. 왜 저 나라는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항상 역사 속에 있습니다. 석유에서 시작된 갈등, 1953년 쿠데타, 1979년 혁명, 그리고 8년 전쟁. 이 사건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이고, 이걸 모르고 보면 그냥 이상한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 이란은 혁명을 했고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렸고 이라크와 8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란이 배운 교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훈이요? 전쟁은 우리 땅에서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적이 우리 집 앞까지 오기 전에 밖에서 먼저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걸 군사용어로 전진 방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란이 직접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바로 때리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선택한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직접 싸우지 않고 대신 다른 나라에 자기 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레바논에도, 이라크에도, 시리아에도, 예멘에도 마치 체스판에 말을 하나씩 놓듯이 중동 곳곳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그 안에는 조금 특별한 부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쿠드스군. 아랍어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대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사람이 중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바로 카셈 솔레이마니.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그림자 장군. 근데 말이요. 대리 세력이라는 거 결국 남의 나라에서 싸움 붙이는 거 아니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걸 분쟁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란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미국은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없애려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를 견제한다. 이 상황에서 정면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직접 싸우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중동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처럼 자기 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를 이란은 이렇게 부르죠. 저항의 축. 자, 그 네트워크를 하나씩 볼까요?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1982년. 당시 레바논 남부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조직들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경 바로 옆에 적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정을 내립니다.
아예 레바논으로 들어가서 이 조직들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시작된 게 1982년 레바논 침공이에요. 그럼 레바논이 완전히 전쟁터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남부 레바논의 시아파 마을들은 순식간에 전쟁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거죠. 탱크가 들어오고 검문소가 세워지고 군인들이 마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레바논으로 들어옵니다. 돈을 지원하고 무기를 주고 훈련을 시켜주죠. 그렇게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이 바로 헤즈볼라. 아, 헤즈볼라.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어요. 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헤즈볼라,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장 조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군대도 있고 정치 세력도 있고 병원도 운영하고 학교도 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안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2006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꽤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민병대가 이스라엘 군대랑 대치할 정도로 싸웠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대충 쳐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우리가 만든 이 전략이 통하잖아. 직접 싸우지 않고 다른 나라에 우리 편을 만들어두는 전략. 자, 이번엔 다른 지역을 볼까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당시 미국은 이렇게 주장했죠.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다. 바로 그 화학 무기요.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그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결국 미군이 바그다드로 들어가고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8년 동안 전쟁까지 했던 최대의 적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생깁니다. 이라크 인구의 다수가 시아파였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이 틈을 이용합니다. 이라크 안에서 시아파 무장 조직들을 돕기 시작하죠. 돈을 지원하고 무기를 보내고 훈련을 시켜주죠. 처음에는 작은 민병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직들은 점점 커져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집니다. 2014년 극단주의 조직 ISIS가 등장한 거죠. 이라크 북부 도시들이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이라크 정부가 이렇게 외쳐요. 나라를 지킬 사람은 모두 나와라. 그러자 그동안 흩어져 있던 시아파 민병대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인민동원군, 영어 약자로 PMF입니다. 병력만 해도 20만 명에 가까운 거대한 세력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ISIS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력은 단순한 민병대를 넘어 이라크 정치에도 깊숙이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조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아를 보죠. 2011년 중동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시위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온 사건이죠. 이걸 아랍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에서도 시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진압하면서 상황은 점점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시리아 내전이에요. 그럼 정부랑 반군이 싸우기 시작한 거네.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란입니다. 만약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 이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전략 통로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가는 보급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이번에는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전사들까지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레바논 헤즈볼라 전투원,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온 시아파 전사들까지, 여기에 러시아 공군까지 합류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력이 합쳐지면서 아사드 정권은 가까스로 버텨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란도 예전에 외부 개입으로 민주화가 무너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시리아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군대까지 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 정치에는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 오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예멘, 중동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죠. 이 나라 북부 산악지대에는 자이디 시아파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멘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 불만이 점점 커지던 중 한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죠. 이름이 후세인 알-후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운동이 바로 후티 운동.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군 조직이었지만 예멘 내전이 터지면서 점점 세력이 커져요. 그리고 이때 이란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란은 후티 세력에게 무기와 훈련,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후티는 예멘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 세력 중 하나가 됩니다. 이들은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하기도 하고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세계 해운까지 위협하는 세력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란이 중동 여기저기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거네. 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란에서 시작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멀리 예멘까지 중동 곳곳에 이란과 연결된 세력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시아파 초승달.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해서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레바논의 베이루트까지 지도 위에 선을 그어보면 마치 초승달 모양처럼 이어집니다.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 싸우는 대신 여러 나라의 자기 편을 만들어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꽤 분명합니다. 첫째,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정규군 수십만 명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대리 세력에게 자금과 무기만 지원하는 건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어디선가 전투가 벌어져도 이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셋째,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어요. 마치 체스판에 말을 여러 개 올려놓듯이 여러 곳에서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핵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근데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해준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요? 미국입니다. 지금은 그 핵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1950년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원자력 기술을 동맹국들과 공유해서 전기 생산 같은 평화적 에너지로 쓰게 하자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이란은 미국의 친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미국이 이란에 연구용 원자로를 하나 제공합니다.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지금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거네. 네. 그때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란의 핵은 평화적인 에너지용이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곧이어 이란 이라크 전쟁도 터졌고요. 그 전쟁에서 이라크는 이란군에게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지만 국제사회는 외면했죠. 그래서 이란 지도부에서 내린 하나의 결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때부터 이란은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변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적대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핵 기술을 가지려는 생각이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진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 논쟁입니다. 이란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적 핵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2년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란의 반체제 단체가 비밀 핵시설을 폭로한 거예요. 이란 중부의 나탄즈라는 곳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었고 아라크라는 곳에는 다른 핵시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국제사회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국제사회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UN 제재가 시작되고 미국과 유럽도 독자 제재를 추가하죠. 이란 경제는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드디어 큰 합의가 하나 나왔어요.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어주는 협상. 이 합의를 이란 핵 합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2018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강력한 제재가 시작됩니다. 그럼 합의가 깨진 거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란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우리만 약속을 지켜야 하냐? 그래서 2019년부터 핵 개발 제한을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우라늄 농축 수준을 점점 더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굉장히 가까운 수준까지 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을 핵문턱 국가라고 부릅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호한 상태 자체가 이란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핵을 만들었다고 하면 즉각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만들 수도 있다는 상태를 유지하면 협상에서 강한 카드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란을 통제하기 위해 2025년 유럽 국가들이 다시 제재 절차를 시작해요. UN 제재도 살아나고 유럽연합도 제재를 다시 부과합니다. 결국 이란은 다시 강력한 국제제재 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이 전략, 바로 전진방어, 중동 곳곳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쟁을 국경 밖에서 막겠다는 이 전략이죠. 그런데 이 전략이 있는데 왜 지금 이란이 직접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중동 곳곳에 세력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중심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중동 여러 지역의 민병대와 직접 연락하고 조종하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2020년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솔레이마니가 사망하죠. 아, 그 뉴스 기억난다. 중동 네트워크의 중앙 허브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자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 각 조직들이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직들은 사실 각자 다른 나라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치가 중요하고 이라크 민병대는 이라크 권력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예멘의 후티는 사우디와 싸우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직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의 도움을 받던 작은 조직이었지만 이제는 군대 수준의 병력을 가진 세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꼭 이란 말만 들어야 하나? 결국 이란이 수십 년 동안 만든 네트워크는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혹시 가자 전쟁? 맞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됐죠.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규모 군사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움직이고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 거점이 공격받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중동 곳곳에서 전선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중동 전체가 싸우는 거 아니오? 맞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이란이 뒤에서 네트워크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략을 바꿉니다. 대리 세력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란 자체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에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집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던 거. 맞습니다. 2024년 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합니다. 이 사건은 이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란의 중동 전략에서 시리아는 핵심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보급 통로의 중심이 바로 시리아였는데 그 중간축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데 왜 못 지켰어요? 그전에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막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때는 이란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서 아사드 정권을 버텨내게 만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첫째, 시리아 자체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10년 넘는 내전으로 군대도 지치고 경제도 무너지고 나라 자체가 거의 붕괴 상태였거든요. 둘째, 이란도 예전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국내 경제 위기, 그리고 통제에서 벗어난 지역 네트워크들의 중동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갈등까지 이란이 모든 곳에 예전처럼 자원을 쏟아붓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됐어요.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 기지와 무기 보급로를 수년 동안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거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이곳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란이 시리아에 만들어 놓았던 군사 인프라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버티던 아사드 정권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이란이 수십 년 동안 만든 시아파 초승달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문제가 폭발합니다. 이란의 핵 문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제조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의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외교가 아니라 군사 행동이 선택됩니다. 2025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직접 타격합니다. 이란도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대응했죠. 중동은 전면전 직전까지 가게 됐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네,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이란이 만든 전진 방어 전략, 그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결국 전쟁이 이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이란이 피해자니까 이란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요. 이란이 왜 저렇게까지 버티고 싸우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지금의 현상을 보자는 거예요. 이란이 어떤 실수들을 저질렀고 어떤 만행으로 스스로를 더 깊은 위기에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까부터 궁금했어. 지금까지는
이란이 당한 이야기만 했잖아. 그럼 이란이 왜 지금 같은 이미지의 나라가 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영국에게 석유를 빼앗겼고 미국에게 민주정부가 뒤엎어졌고 이라크에게 침략당하고 화학무기까지 맞았는데도 국제사회는 침묵했죠. 그 고통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고통의 기억이 과연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졌느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란 혁명 기억나시죠? 1979년 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혁명에 참여한 건 이슬람주의자만이 아니었어요. 자유주의자도 있었고 좌파도 있었고 세속 민족주의자도 있었습니다. 다들 하나의 목표로 뭉쳤죠. 샤를 끌어내리자. 그런데 혁명이 성공하자 권력을 잡은 호메이니는 함께 싸웠던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자도 좌파도 세속 민족주의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투옥됐고 처형됐습니다.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혁명은 함께하지만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 이란 혁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혁명 이후 이란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 일들, 이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9월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흐사 아미니, 22살의 쿠르드계 이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뭘 했냐면요. 히잡을 조금 느슨하게 쓰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란에는 도덕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 명칭은 지도순찰대. 여성들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단속하는 조직입니다. 마흐사 아미니는 이 도덕경찰에게 체포됐어요. 히잡을 정확히 착용하지 않았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그녀는 숨졌습니다. 당시 가족과 목격자들 그리고 시위대는 구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22살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죠. 22살이면 우리 손녀뻘인디 히잡 좀 똑바로 안 썼다고 사람을 죽여? 그래서 이란 전역이 폭발했습니다. 시위가 터진 거예요. 여성, 생명, 자유. 이 구호가 이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서 불태우고 머리카락을 자르며 항의했어요. 남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학생들, 노동자들, 상인들. 전국의 거리가 시위대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 진압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실탄까지 발사했어요.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 규모의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까지 차단했죠. 세상이 그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참고로 이란의 여성 인권 수준이 어떤지 아세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세계 성격차 지수에서 이란은 146개국 중 143위입니다. 146개 나라 중에 143등? 거의 꼴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시위가 진압된 이후에도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2025년 12월 경제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40만 리알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사실상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된 겁니다. 체감하는 식료품 물가는 70% 이상 폭등했고요. 참다 못한 테헤란의 상징인 그랜드 바자르 시장 상인들이 12월 28일에 먼저 셔터를 내리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대학생, 노동자, 심지어 퇴직자들까지 합류하며 전국 31개 주 전체에서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였는데 금세 이슬람 공화국 체제 종식이라는 구호로 바뀌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시위가 1979년 혁명 이후 정권이 겪은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거의 혁명 수준이란 거 아니오?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 상황에서 한 일이 정말 잔혹합니다. 공포 정치를 위해 사형을 미친 듯이 늘렸어요.
2024년에 975건이었던 사형 집행 건수가 2025년에는 12월 초까지만 최소 1,500건을 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집행됐으니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아이고, 자기 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여? 더 비극적인 건 12월 시위 진압 과정의 사망자입니다. 이란 정부조차 3,000명 이상의 사망을 인정했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7,000명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파악 중이에요. 확실한 건 자국민을 향해 실탄이 발사됐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이란 정권은 안팎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사형과 학살을 늘린다.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서 반대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전쟁을 치른 직후부터 이런 탄압이 급증했어요. 밖에서 전쟁 위기가 닥치니까 시위 참가자들을 이스라엘 간첩으로 몰아서 안에서의 통제를 더 잔인하게 조인 겁니다. 밖으로는 전쟁하고 안으로는 국민을 탄압하고 진짜 지옥이 따로 없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이란의 민낯이에요. 저는 차라리 지금의 공격이 시위가 한참일 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전쟁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외부 압력과 내부의 민주화 열망이 겹쳤더라면 이란 국민 스스로가 체제를 바꿀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랬다면 전쟁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대리 세력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죠. 이란은 직접 싸우는 대신 중동 곳곳에 자기 편을 만들어서 대신 싸우게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 전략을 안보 전략이라고 했죠. 근데 그 전략의 대가를 누가 치렀을까요? 대리 세력이 있는 나라 사람들 아니겠소? 그렇죠. 시리아를 보세요.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에게 폭격을 퍼붓고 있을 때 이란은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사들까지 보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엄청난 수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이란 하나에 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사드 정권이 버티는데 이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멘은요, 이란이 지원한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공격하면서 세계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유가가 올랐고 물가가 올랐어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장바구니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전략이라고 했는데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피해자였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 피해 경험이 어떤 전략으로 이어졌는지 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전략이 자국민에 대한 탄압과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나라가 시간이 지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역사의 가장 슬픈 아이러니예요. 외부의 억압을 받아서 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이제는 자기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그래, 그건 확실히 이란 잘못이지.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 이란이 잘못했으면 이란 문제 아니오? 바로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란의 역사를 보면서 자꾸 어떤 나라가 떠올랐어요. 어떤 나라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네, 이란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놀라울 정도로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겹치는 부분부터 볼까요? 이란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이 석유를 가져갔고 미국이 민주정부를 뒤엎었어요. 이란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단이 됐지. 맞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으로 갈라놓았어요. 잠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은 분단됐어요. 전범국이니까. 그리고 독일은 1990년에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요? 일본은 분단도 안 됐어요.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을 죽게 한 전범국인데 분단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식민지 피해국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당한 쪽이에요. 그런데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까지 분단 중입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억울한 거지. 분단이 되려면 일본이 분단돼야지 왜 우리가.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뭘 잘못해서 영국이 60년간 석유를 가져갔겠어요? 뭘 잘못해서 CIA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쫓아냈겠어요? 약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앞에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란과 한국 둘 다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강대국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 8년, 한국은 6.25 전쟁 3년, 둘 다 국토가 초토화됐고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전쟁이 끝난 뒤에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근데요, 여기서부터 길이 갈라집니다. 어떻게요?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국제사회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을 도왔죠.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쓰는데도 침묵했고 미국은 이라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라크가 착한 나라여서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그 뒤에 미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냥 도움이 되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편은 없다. 동방도 서방도 아닌 오직 이슬람 공화국. 고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6.25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엔군이 왔지. 미국이 왔고. 맞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란-이라크 전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유엔이 참전했고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16개국이 전투부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경험이 결정적이었어요. 이란은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래서 자력갱생 고립. 한국은 미국이 도와줬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서방과의 연결. 같은 전쟁의 트라우마인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 출발은 비슷했는데 전쟁 때 경험이 방향을 갈라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를 보세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세계와 연결되면서 경제를 키웠어요. 수출하고 기술을 배우고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원은 없었지만 사람과 기술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란은요, 석유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도 제재와 고립 속에서 경제가 무너져 내렸어요.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고 국민들은 거리에서 먹고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독재 시절이 있었잖아. 박정희 전두환 때. 그때는 우리도 이란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 맞습니다. 우리도 군사 독재를 겪었어요. 비밀 경찰이 있었고 시위를 탄압했고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광주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국민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독재를 끝냈어요. 민주화를 쟁취한 겁니다. 그래, 우리 그때 직접 거리에 나갔지. 이란도 지금 거리에 나가고 있어요. 2022년에도 2025년에도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면서 그 용기만큼은 우리가 민주화 항쟁에서 보여줬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란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란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닌 건가요?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 이란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길을 간 나라가 있거든요. 북한? 네, 북한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란은 핵문턱 국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고는 안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북한은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주를 외칩니다. 동방도 서방도 아닌 오직 이슬람 공화국. 북한도 비슷하죠. 주체라는 이름으로 자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그 자주의 이름 아래 국민을 더 깊이 고립시키고 있어요. 이란은 시위하는 국민에게 총을 쏘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북한은 공개 처형을 하고 수용소를 운영하죠. 이란은 국제 제재 속에서도 군사력에 올인합니다. 미사일 개발, 대리 세력 지원, 핵 프로그램.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굶어도 핵과 미사일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이란과 북한은 실제로 군사적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을 교류하고 있어요. 이란이랑 북한이 연결돼 있다고요? 네.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북한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뉴스가 남의 일이 아닌 게 이란이 가고 있는 길이 북한이 이미 간 길이기도 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까지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이란 국민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북한 주민이 이미 수십 년째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란 이야기가 결국 우리 안보 문제랑 직결되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란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제재가 쏟아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란 다음의 위기 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답을 생각하면 한반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마 북한이요? 미국이 말하는 소위 악의 축에서 이란 다음으로 남는 게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이란과 비슷한 군사적 압박을 받는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생각만 해도 무섭구만. 지금 이란 상황을 보세요. 이란은 공격을 받으니까 물귀신 작전처럼 주변 나라들의 미사일을 쏴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우디 시설을 향해서, 대리 세력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안 그럴까요?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서울까지 직선거리 40km입니다. 수도권에 인구 2,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란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으니까요. 미국이 이란을 다루듯이 북한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국제 정치에서 어떤 동맹도 언제나 우리의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란 상황 하나도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만약 한반도까지 불이 붙으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줄까요? 아니면 자기네 이익 계산부터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아까 한국이 미국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했죠? 미국과 동맹을 맺고 그 위에서 경제도 키우고 민주화도 했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해봐야 해요. 그 동맹은 영원한가? 당연히 영원한 거 아닌가요? 이란의 역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해 보세요. 이란의 샤 시절, 이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이란에 핵기술을 줬어요. 연구용 원자로도 제공했고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도 팔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샤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국빈 만찬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1979년 혁명이 일어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던 동맹국이
하루아침에 미국의 최대 적국이 됐어요.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면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이란이 혁명을 해서 그런 거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최근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현 행정부를 보세요. 동맹이고 뭐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국들에게도 무역에서 압박을 가하고 안보 분담을 요구하며 때로는 동맹국의 이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 미국이 동맹국한테도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반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데 미국의 역할이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란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강대국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 이란은 동맹을 이룬 후에 고립을 선택했고 그 고립이 자국민에 대한 탄압과 국제사회와의 끝없는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맹에만 기대서도 안 돼요. 국제사회에서 누군가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 그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동맹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이란이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고립은 답이 아니다. 이란은 세계와 등을 돌리고 우리끼리 살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경제 붕괴, 국제 제재, 국민의 고통. 고립은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삶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둘째, 강대국을 무조건 믿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이란은 샤 시절에 미국만 믿었어요. 미국이 지켜줄 거라고. 근데 혁명 하나로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둘 다 하는 건가요? 동맹도 유지하면서 우리 힘도 키우는? 맞습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동맹 없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건 단순히 군사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력, 기술력, 외교의 다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결속이에요. 이란을 보세요. 안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부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도 나라는 무너집니다. 나라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국민이 그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점점 서로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 내 편으로 먼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갈라지고 세대와 세대로 갈라지고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지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려 하기보다 이해하기도 전에 혐오부터 쏟아내는 장면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아예 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의견이 하나여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도 충돌이 있어도 끝내는 함께 길을 찾으려는 사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합은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 그게 건강한 단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보다 조금만 달라도 바로 적 취급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밖에서 위기가 올 때 무서운 건 우리 안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를 아예 없애야 할 상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먼저 찢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패권을 쥘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정도의 힘도 여력도 위치도 없어요. 그렇다고 고립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을 지배하는 길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선택이 되게 만들어야 해요. 쉽게 버릴 수 없는 나라. 함께할 가치가 큰 나라. 그게 한국 같은 나라가 가져야 할 위치입니다. 그럼 힘을 기운다는 것도 단순히 군대만 세진다는 뜻은 아니겠네. 그렇습니다. 진짜 힘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에만 있지 않아요. 기술, 경제, 산업, 외교, 신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국은 반드시 필요한 나라다. 이 평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영으로만 보고 너는 내 편, 쟤는 적. 이렇게 이분법에 빠져버리면 그 힘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유연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고집보다 조정 능력이 필요하고 분노보다 협력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안에서부터 단단해야 밖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거구먼. 맞습니다. 이란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당한 역사만으로는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피해의 기억을 고립과 보복으로 쓸 수도 있고 연결과 성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중요한 건 결국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게 서로를 대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의견이 달라도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패권국이 아니어도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맹신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 함께 갈 줄 아는 나라여야 합니다. 이 혼란한 세계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가장 센 나라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함께할 가치가 크고 그래서 누구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의 역사는 단순히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됐을까를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상처를 핑계로 더 다친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교훈으로 바꿔 더 유연하고 더 단단하고 더 필요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The answer lies only with us.